자, 그러면 똥파리님. 예. 이 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개업을 준비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또 개업하면 어느 정도 일정 수입은 보장되는 거예요? 보장은 없죠. 보장은 없고. 전혀 보장 없다. 네, 왜냐면 능력. 하기 나름이다. 네, 능력들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예전 같은 경우는 진짜 열심히 하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고, 그분들을 쫓아갈 수가 없었어요. 열심히 하는 거 외에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열심히는 하되, 방향을 잘 잡아서 해야 돈이 된다라고 하는 방향을 거죠. 잘 잡아야 된다. 네. 광고면 광고, 또 인간관계면 인간관계, 트렌드는 트렌드. 네. 그런 것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책 사항에 되게 민감해야 되고, 또 사회적인 이슈, 경기, 뭐 더 나아가서 뭐 주식이나 뭐 이런 것들, 은행 금리까지도. 마지막으로 운이 따라줘야죠. 운은 뭐 그건 진짜로 등을 때밀어줘야 되는 거고, 그러지 않은 이상 실질적으로 보장은 없어요. 자기가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단 제 느낌이나 주변에 이제 하는 분들을 보면 열심히는 하면 밥은 안 굶어요. 그건 확실해요. 어느 바닥에 있든지 열심히 하면 굶습니다. 열심히 하면 밥은 안 굶어요. 동감합니다. 네. 근데 열심히 안 하고 딴 걸 하고,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부동산이 솔직히 그 지위 자체가 조금 인정 못 받은 부분이 많아요. 똥방이고 실질적으로 고스톱이나 치고 어르신들 거기서 놀기나 놀고 이런 쪽. 두고. 네. 그리고 좀 나아졌더니 사기나 치고 뭐 이런 쪽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배운 사람들 또 젊은 사람들이 또 많이 진입을 하다 보니까 인식은 그나마 나아졌지만 아직까지도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익하고 연결이 되려면 그 나름대로의 어떤 방향이나 방법 이런 거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작정 뭐 사무소를 이렇게 내는 것도 좋지만 방향 설정을 잘 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업이든 뭐 치킨집을 차리든 어떤 집을 차리든 차리면 영업 전략이라는 걸 짜게 되고 또 어떻게 관리를 할 거고 이런 것들을 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동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죠. 뭐 닭장사도 뭐 치킨집도 그렇잖아요. 뭐 트렌드가 있잖아요. 교촌이 잘 나갈 때도 있고 BBQ가 잘 나갈 때도 있고, 잘 나갈 때 잘 나가는 거 물어야지 하락세 있는 거 물면 어렵죠, 장사가.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 트렌드도 역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요, 이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은 법무사분들, 등기하는 분들하고 또 밀접한 관계가 있고, 맞습니다. 또 대출, 뭐 부동산 매입하다 보면 담보대출 많이 받잖아요. 이런 것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쉽게 말하면 중개 외적인 부분이죠, 업무가. 중개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가세입일 부가적인 서비스의 차원이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는 법무사랑 밀접하게 관련이 될 수밖에 없는 건 등기라는 그게 있고, 또 샀을 때 등기 치는 거 이제. 치는 거고, 그리고 또 돈이 모자르면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잘만 활용하면 부동산에 큰 수입이 됩니다. 얼마나 어떻게 수입이 되는 거죠? 법무사 요즘 같은 경우는 잘 안 받고, 법무사들은 솔직히 요즘은 주고 안 받는 그런 분위기예요. 안 주고 안 받고. 예전에는 10만원, 20만원씩 건별 줬습니다. 그것도 소개비. 실질적으로 그 비용을 소비자한테 전가시켜서 그 비용을 받는 게 아니라 법무사들이 자기 살에서 떼서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안 주고 안 받는데, 대출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대출을 알선하면 수수료를 줍니다. 등록을 해놓으면. 그래서 어떤 분들, 특히나 아파트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출 알선만으로도 3,400 올리는 분들. 근데 원래 알선 수수료 자체가 걸리잖아요.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이사수신에 안 걸리나요? 안 걸립니다. 그거는. 그래요? 실제로 우리 은행이든 무슨 은행이든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은행에 사업자로 등록을 해놓으면 알선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통장 싸줍니다. 이게 관행이 된 거지. 원래 대출 알선 수수료를 받는 거는 불법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실질적으로는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 대출 상담사나 대출 알선을 해주는 그런 그 분야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 명목으로 나오는 거라서 불법은. 그 제가 알기로는 지금 책적 박사님이 얘기하신 불법이라는 부분 이런 거죠. 요구하는 거. 집을 사는 사람한테 대출을 이렇게 소개해 주는데 뭐 총 대출 받는 금액 1%를 나한테 내가 스스로 떼가겠다. 이거는 불법이지만 대출을 내주는 금융권에서 부동산이 소개를 해줬으니까 은행에서 이렇게 나오는 어떤 소개비는 불법이 아닌 거죠. 맞습니다. 그런 거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관행적인 게 아니라 이제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거는 뭐 그 은행에서 이제 취급 수수료처럼. 근데 제가 아니까 덧붙이자면 1금융 다르고 금융권마다도 그 수수료가 다 달라요. 그리고 2금융은 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죠? 그렇지. 네. 지금 실질적으로 1금융권 같은 경우는 사채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네. 1금융권은 뭐 그냥 흔히 몇 프로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나오니까. 딱딱 떨어지네. 네, 그래서 아파트 하시는 분들은 흔히 이제 저거 할 때 잘 돌아갈 때는 그거로도 운영비가 나올 정도. 그 정도로 괜찮습니다. 그게. 그렇군요. 네. 자, 그거야 뭐 본인 노력에서 얻는 수입이니까 뭐. 네, 뭐. 그러면 이것도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 예. 이건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아까도 중간에 살짝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인정작업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아까 법정 수수료가 0.3에서 0.5%가 있고 또 상가 수익형일 경우에는 0.9% 매가에. 근데 인정작업이란 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인정작업이라 하면 법정 수수료를 당연히 벗어나는 이권을 성사해 줄 테니 파는 사람 사는 사람에게 특히 파는 사람에게 내가 이걸 팔아줄 테니 얼마를 달라 대놓고 요구하는 게 이제 일종의 인정이죠. 이게 그렇게 업계에서 일컬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많이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없겠지만. 없겠지만. 혹여 있다면. 아마 99%가 하고 있겠지만 거의 없는 걸로 얘기는 하겠지만 그 인정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보통 아까 건물 매매하셨을 때 이제 수익을 얘기하셨는데 어느 정도 요구하고 또 그런 걸 잘 성사시키려면 어떻게 하겠으니 어떻게 받겠다라는 방식이나 그 인정 작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죠. 똥파리님 본인은 없지만 물론 하신 적도 없겠지만 가물가물하고요. 했는지 안 했는지도 뭐 뻔한 거짓말. 근데 실질적으로 인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업계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는 내가 얼마를 받아줄 테니까 얼마를 주세요. 그거를 쌍방에서 인정을 해주면 그게 인정 작업이 되는 거고요. 똥파리는 물론 거의 없겠지만 그렇죠. 그런 사례가. 근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하면 그게 성사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막 인정이라고 하는 건 말 자체는 그 사람이 대놓고 허락을 해준 거에 대해서만 이제 해주는 거죠. 근데 양측이 아니라 파는 사람 쪽 아닙니까? 일반적으로는 파는 사람이고요. 주로. 또 필요하다면 팔아서 돈이 남는 경우. 제가 아까 얘기한 경우에처럼 사주는 사람한테도 무지 싸게 잘 사주면 사면 나 얼마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것도 하나의 인정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 일례로 뉴타운이나 재개발이 한창 화랑을 이루었을 때 모든 뉴타운 지구에서는 거의 인정 작업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실제. 그러니까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그렇겠죠라고 이제 여기서 제가 고백하건데 저도 그 인정 작업에 대한 복비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예전엔 돈이 좀 있었잖아요. 뉴타운 지역에 빌라를 샀더니 대놓고 복비 얼마 달라. 그게 실질적으로는 고마워서 준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고맙지 않았어요. 그래요? 제가 그쪽을 좀 알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받아줬기 때문에 주신 거 아닌가요? 실제 그런 거라면. 등살에 밀려서 산 거라. 또 그때 당시에는 또 그런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뉴타운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좋고 실제 거래가 진짜 많이 성사되고 했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를 받아줄 테니 얼마를 주십시오 라고 해서
진행을 했었던 거죠. 제가 잠깐 죄송한데 제가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울컥해가지고요. 예전에 제가 복비 그 인정 작업 했던 터무니없는 복비를 줬던 중개 자격증도 없는 그 실장 나한테 복비 받고 접었어. 바로 텄어. 상관없었잖아요. 뉴타운대 물세 수리비가 수억이야. 팔아준다 그러더니 나갔어. 듣고 있나? 너 잡히면 죽어 너. 그럼 아직도 못 파셨다는. 안 팔려요. 아우 갑자기 피물 나네. 이거 진짜 너 씨. 걔는 어떻게 보면 좋게 말씀드리면 그거에 대한 성공에 대한 그거를 성사시킨 거에 대한 건데 요즘은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워낙 안 좋고 실제로 그게 경기가 좋고 매매가 잘 이루어졌을 때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공연한 거지 실질적으로 거래도 안 되고 가격도 낮은데 그 사람한테 법정 이상을 달라고 하면 내가 이 정도 받아줄 테니 이렇게 이만큼 받아줄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거를 달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인정 작업이라는 게 일반 중개업을 놓고 봤을 때 가장 큰 수익원 중에 하나겠죠. 네. 그거는 뭐 빨간막 되죠. 진짜. 부인할 수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뭐 예전에 기본적으로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변에서 제가 봤는데 한 500에서 한 1000 정도까지도 인정 작업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거는 물론 매수자한테 고스란히 이제 전가가 되는 거지만 실제로 그 산 매수자들도 팔 때 그만큼을 더 높게 받고 팔았기 때문에 그걸 큰 이의를 달지 않은 것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60억짜리 아까 봤었을 때 1억 받으셨다고 했는데. 네. 아니, 1억 받은 게 아니라 법정 수수료를 받았고. 그렇지. 사례금이죠, 사례금. 나중에 이사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선물이 들어온 거지. 아직 깜빡했네요. 근데 만약에 그때 인정작업을 하셨으면 막말로 독하게 먹었으면 5억 땡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안 주지. 만약에 60억이 팔았는데 주인은 내놓은 게 나 50억만 받아도 된다. 근데 그걸 60억에 팔아줬으면 그래 그럼 내가 60억에 팔아줄 테니 5억 주쇼 하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인정이잖아요. 맞습니다. 비교가 조금 지나치긴 하지만 이런 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그 인정을 뭐 여러 방향이지만 요즘은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일부 0.00 몇 프로 되는 거의 없겠지만 일부 그렇지 못한 분들은 매도인한테 얘기 안 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요? 뭔 얘기죠 이게? 매도인한테 얘기를 안 하고 매도인한테 안 하고 인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 가능한 거는 돈 주는 사람 매도인인데? 주택의 경우 예를 든다면 주택의 경우 예를 들어서 그분이 비과세예요. 파는 분이 매도인이 양도세를 안 내요. 그러면 그분이 얼마 받아줄 테니 얼마 하자라고 하면 이분이 잘 안 할 거니까 얘기를 안 하고 얼마에 계약을 하는데 대신에 이분이 사는 분이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금액을 조금만 높여서 씁시다. 계약서의 금액을 높여서 쓰자. 높여서 씁시다 그러면서 그거를 중간에서 딱 채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빠르시네. 거의 없겠지만. 그래서 건당 뭐 한 이 정도도 충분히. 이 정도로 하면. 이 정도는 우리 이만 받네요? 2,000, 3,000 이렇게. 우리만 받네요? 이렇게. 그 정도도 충분히 뭐 하신 분들도 주변에서 진짜. 있다 합니다. 그래서 뉴타운이나 이런 데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다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거의 없겠지만. 야, 진짜 이게 어떤 직업이든 잔머리 좀만 굴리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팁입니다. 천재야. 이런 사람들 국토양부 장관 앉혀야 돼. 이런 사람들 국토양부 어떻게 해? 그 사람 앉아가지고 이게 막 시장을 알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안 추니까 지금 우리가 이꼴라고 있는 거 아니야? 앉혀놓고 저는 차관 들어가려고. 안 돼. 근데 그게 이제 좋으니까. 그 원하는 만큼도 받았고. 지금은 좋으니까. 워낙 좋겠으니까. 지금은 뭐 그거는 좀 힘들고. 그래서 그거랑 조금 발전이 된 그 인정 아닌 인정의 형태가 신축들 용산이나 마포에서 많이 행해졌던
장산도. 예. 예전에 한창 그럴 때. 한창 했을 때는 어떤 경우냐면, 단독을 부수고 빌라를 집니다. 빌라를 지고, 그거를 이제 높은 가격에 지분 쪼개기라고 하죠. 분양권을 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래서, 그거를 팔아서 분양을 해서, 그거를 기획한 건축주도 돈을 벌고, 그거를 분양을 맡아서 분양을 한, 중개업자도 돈을 버는데, 그 중간에 새로운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돈이 없는 건축주한테 준공도 되기 전에 도면만 보고 삽니다. 2, 3천 싸게. 많게는 한 3, 4천 싸게. 사고, 준공이 다 되면 제값 받고 팝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거를 그 차익을 남겨먹는. 그렇죠. 그게 이제 일명 이제 찍고 돌리는 건데. 찍고 돌리기. 전문 용어다. 이거 전문 용어인데요? 찍고 돌리기? 돌리는 건데. 서울, 부산, 대구 이게 찍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안 되면 리스크는 있죠. 안 되면 내가 등기치고. 직접 내가 올려버리고 그냥. 안 되면 등기치고. 살면 좋고. 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샀다 그냥 살짝 빠져버리고 차익 남기고. 이것도 안 내고 세금. 그런 식으로 하는 분들도 좀 봤죠. 그런 분들도. 참 다양한 군상들이 있네. 그래서 이런 하락일 때는 버는 분들이 잃는 분보다 많아요. 그게. 그래서 지금 그런 말씀과는 수수료 외에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래서 예전에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들 행태를 보면 제일 처음에 돈 번 분은 중개만 해서 돈 번 분. 그리고 두 번째는 중개로 돈도 벌고 이렇게 매수를 해서 또 그 차익을 남겨서 버신 분. 요즘 들어서는 그것도 하면서 시행도 해가지고 같이 돈을 버시는 분. 이제 다양하게 이제 발전을 해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중개만 해서 돈을 버는 시대는 좀 지나간 거죠. 그러니까 중개만 해서 먹고 살 수 있지만 중개. 중개만 해서 많이 벌기는 조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해서 중개만 해서는 밥은 먹어요. 밥만. 네. 반찬을 못 먹고 밥은 먹어. 반찬은 단일 반찬. 그것뿐이 안 돼요. 후라이랑 고기 빠진. 그래서 채소 위주. 자극적이면 다른 쪽에 자꾸 방향을 잡고 다른 쪽에 수익을 창출하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준비도 하고 또 노력도 하시고 그래야 한다. 네. 그리고 맞습니다. 또 방향 자체도 그런 쪽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지금 살아남기 힘든 그런 지금 현실이 된 거죠. 업다운 계약이가 나와버렸네요. 좀 다르죠? 그럼 다운 계약 얘기해볼까요? 양도세 문제 있으니까.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은. 맨날 뉴스에 나오는. 그 업계약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인정작업을 위한 업계약일 수도 있고,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한 업계약일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반대로 또 다운 계약 있잖아요. 우리 흔히 또 무슨 정책 장관이니 이렇게 항상 나오는 청문회 하고 이러면 인사청문회 할 때 다운 계약서 작성 의혹, 전입 의혹 이런 거 있잖아요. 도대체 다운 계약서가 뭡니까? 왜 쓰는 겁니까? 이거는 대한민국 많은 분들 아실 것 같지만 몰라요. 제대로 안 하는 사람 없어요. 모르시는 분들도 듣기만 하지. 저기 뭐지? 제대로 안. 왜냐면 집을 가진 사람은 분명히 있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메커니즘은 몰라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다운 계약은 뭐고, 이런 게 실제로 많은지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업계약부터 말씀을 드리면, 업계약은 말 그대로 계약서를 3억에 실제 계약이 이루어지면 3억 5천이나 4억 계약서 상에 그렇게 이제 가격을 높여서 쓰는 게 업계약서입니다. 왜 씁니까? 업계약서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나중에 양도 차익이나 아니면 대출, 아까 말씀하신 매매계약상에 금액이 높으면 그 비율로 해서 70%면 70%, 60%면 60%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받기 위해서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경우. 근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양도세 때문이죠. 내가 3억에 사서 나중에 4억에 팔았는데 그러면 1억에 대한 양도 차익이 나니까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처음 살 때 처음부터 3억에 샀지만 4억의 매매계약서를 쓰면 취등록세는 약간 높아지죠.
취등록세는 4억에 대해서 내니까 1억 이상을 내지만 그렇죠. 취득가액으로 내니까 네, 그거보다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 더 크니까 그거를 조금 주력을 요량으로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업계약서입니다. 그래서 다운 계약서. 네, 그 다운 계약서는 말 그대로 계약서보다 낮게 쓰는 거죠. 왜요? 낮게. 요것도 이제 뭐 매도자 매수자 입장에서 보면 다운 계약서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예를 들어서 매도자가 3억에 샀습니다. 근데 시세는 4억이에요. 매매가 실제 이루어지는 게. 그러면 1억에 대한 양도 차익을 세금으로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는 사람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야, 3억에 사주면 내가 좀 더 깎아줄게. 너가 계약서를 3억으로 써주면 써주면 얼마 근데 이제 사는 가격을 깎아주겠다. 실제 계약서가 3억이 되는 거죠. 3억. 실제 매매가액은 매매가 실제 거래가액은 4억인데 계약서 실제 실거래 신고가 들어가는 계약서는 3억인 거죠. 거의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러니까 뭐 그런 게 다운 계약서다. 그런 거죠. 그냥 개념만 얘기해 주세요. 그런 예를 들어 그러죠. 다운 계약도 업 계약도 모두 불법이라고 합니다. 나도 업이든 다운이든 8집이나 있었으면. 다운은 실제 매매 사례 비교 같은 거를 통해서 또 잡아낼 수도 있고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다 같은 아파트인데 다 10억에 팔렸어. 하중만 7억이래. 그 들여다보겠죠 이렇게. 뭐야 이 걔는 바로 저 우편이 날라옵니다. 바로. 증빙하라고요. 네. 이거 증빙하세요. 네. 시세표는 이 정도인데 왜 이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다운 부분이 더 많이 또 문제시가 되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업이나 다운 같은 경우가 행행이 되는데 제가 이제 아까 중개업도 이제 창업하는 거 말씀을 드렸지만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신상에 좋고요. 서로에게 또 어렵게 따신 그 뭐 자격증을 또 이제 반납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격 상실도 되나요? 자격 보통 다운 같은 경우는 자격 취소. 한 건만 걸려도 바로 되나요? 됩니다. 오. 무겁습니다. 무겁네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자격 취소나 영업정지 요건이 있는데 법으로 중개업법이 있어서 그게 있는데 그 부분은 그래서 웬만한 경우가 아닌 경우 부득이한 경우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뭐 여러 가지로 좋고 또 근데 뭐 이문이 많이 남으려면 위험한 것들을 좀 해줘야 이문이 많이 남는 게 있어서 큰 수익률은 리스크가 반드시 있죠. 이게 이제 뭐 업다운 계약 같은 경우는 중개사분이 자체적으로 자기가 의도하는 것보다는 파는 사람 입장이나 사는 사람 입장이 이제 반영돼서 그 사람들도 원하니까 맞습니다. 또 그렇다고 거래를 안 할 수 없으니까 마지못해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업다운을 하실 때는 뭐 필요한 뭐 확실히 얘기해 드릴 수는 없지만 안전장치를 조금이라도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위험한데? 심도 있는데 이 얘기는? 자, 그러면 이제 뭐 잡수다 사상 가장 긴 시간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은 안 어려운 직업이 없지만 특히나 영업 쪽은 어느 방면을 불문하고 다 어렵죠. 특히 부동산 중개업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부동산 시장 완전히 얼어붙었잖아요. 매수, 어이없게 전세가가 오르고 했지만 그마저도 많이 떨어지고 했는데 그래도 경기가 지금이 안 좋지만 나중에 살아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꼭 해보고자 하는 사람들, 중개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 꼭 자격증을 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향해 던지는 10년 가까이 되는 현장 실무를 가진 사람으로서 진정하게 던지는 한마디 좀 해주세요. 조언? 진정한 조언. 일단은 가급적이면 좀 예민한 분들 또는 좀 소극적이고 좀 내성적인 분들은 좀 치열한 중개업 시장에서는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안 맞는다. 저희 매형이 저희 누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그 중개업소를 버리고 마포에 나가서 지금 소속 공인중개사로 취업을 해서 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잘하시다가 네, 매형이 왕십리에서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이제 가게가 좀 사양이고 하다 보니까 누나 이제 중개업소에서 같이 일을 거들면서 하게 됐어요. 근데 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매형 성격이 좀 소심해요. 그리고 좀 조그만 거에도 민감하고. 악수 한번 하실래요? 저희 매형도 참 많이 소심합니다. 아, 그래요? 주로 매형들은 소심하군요. 아니 뭐 저희도 매형이 둘인데 저 셋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쉬운 예로 누가 물건을 보러 갔어요. 전세 물건을 와서 보러 갔어. 근데 그날 저녁에 잠을 못 잤답니다. 누나 말로. 왜요? 왜 그러세요? 누나 그랬더니 누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니네 매형이 어제 잠을 한숨도 못 잤다. 계약을 못해서. 소심해서? 오면 계약을 하는 줄 알아. 왜 갔는지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해서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보약을 먹고. 왜 계약을 안 했을까? 자기의 문제점을 막 되새기면서. 살이 쪽쪽 빠지면서 한 6개월 같이 있었더니 사람 죽겠다는 거예요. 접자. 같이 도저히 못하겠다. 접었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일해. 같이 하자 그럴까봐. 아직도. 그래서 매형이 지금 딴 거라세요. 딴 거를. 오죽하면. 매형이 이 방송 들으면 단점이 있구나. 아니, 이게. 매형분이 이 방송 들으면 진짜 사든나시겠죠. 아니, 안 들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살아온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분들, 솔직히 영업하시는 분들은 참 적성이 많이 맞으세요. 이 부분이. 영업 잘하는 사람들. 영업 잘하는 분들은 좋아요. 제가 보기에도. 뭐 주변에 보험하시는 분들, 자동차 세일즈, 그 밖에 여러 인간관계가 원만하신 분들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 아까 뭐 이제 말씀드렸지만 인간관계를 좀 만들려고 노력을 또 해줘야 되거든요. 사람을 많이 만나는 데서 가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모임이나 이런 데들도 많이 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있고 예전에 그걸 해왔던 분들은 진짜 중고해보면 잘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은 한 번쯤은 해도 해볼만 해볼만하다. 해볼만하고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아시겠지만 보험이나 뭐 자동차 영업이나 이런 분들은 스케줄 쫙 짜가지고 영업 방향이나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것들을 많이 또 트레이닝을 받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직업이에요. 반대는요? 안 맞는 분들은 안 맞는 분들은 좀 소극적이고 좀 세심하고 그러니까 조그만 거에도 좀 상처받고 특히나 사람하고의 인간관계가 조금 불편하시거나 이런 분들 폐쇄적이거나 그런 분들은 A형은 하면 안 되겠네요. 네? A형. 근데 그게 이제 바뀌어요. 하게 되면 바뀌는데 그렇죠. 그게 바뀌는데 적응을 못 하시면 빨리 그만둬야 되는 거고 적응을 해서 어느 정도 좀 변하시면 그게 나름대로는 하나의 장점이 왜냐하면 부동산은 이게 뭐 외부에 보여지는 것처럼 외향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체크할 게 되게 많거든요. 법률적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래서 그거 체크를 못하면 바로 사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뭐 장치가 있긴 하지만 그런 사고가 났을 때는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뭐 실제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여러 가지 뭐 조언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제일 첫째로 삼는 거는 가장 그분들이 이제 조금 경계를 할 부분은 현실에 하다가 보면 현실에 안주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자꾸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꾸 새로운 거, 또 정책적인 거, 또 정치, 사회 이런 모든 면에 대해서 두루두루 박식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인간관계가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도 가급적이면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차 강조되지만 인맥이 정말 중요해요. 네, 맞습니다. 인간관계.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더 붙인다면 가급적이면 현장을 많이 나가서 자꾸 경험을 쌓는 것이 제가 지금 뭐 별명으로 이제 똥파리로 왔지만 실질적으로 요즘은 매체나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모든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만은 가급적 현장을 가서 체크하고 거기서 나오는 단점들, 장점들을 다
비교해야만 좋은 거를 얻을 수 있고 돈이 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는 돈 못 번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간단한 걸로 이 물건 인터넷에 가면 얼마인데 그러면 이거 얼마로 해서 뭐 브리핑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 나가보면 이거보다 싼 것도 있거든요. 더 좋은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맨 마지막에서는 현장 경험을 가급적 쌓는 거죠. 그 성문 기본 영어 처음에 나오는 얼리 그거 있잖아요. 일찍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그거 6페이지인가 나오는 그거. 얼리버드? 네, 얼리버드 빨리 먹는다. 원래. 배 피곤해. 너무 일찍 일어나. 좋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이 얘기 좀 해보고 싶어요. 부동산 중개를 준비하는 분들도 분들이지만, 일반 시민들, 부동산 중개 사무소를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뭐, 주의할 점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직거래가 많잖아요. 예. 실제로 중개 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이럴 때 장단점이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셨으면 하고. 그 직거래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부동산을 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직거래는 가급적 피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자기가 전문적인 경험, 부동산에 대한 경험이나 부동산에 대한 어떤 지식이 많은 분들은 가급적 이용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저거 어때요? 전봇대. 전봇대 같은 경우는 주로 하는 것이 이제 뭐 새로운 신축 분양이나 빌라 이런 분양. 것들이 많아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직거래 같은 경우는 보통 벼룩시장이나 또는 일반적으로 인터넷 사이트 이런 데에서 직거래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생겼을 때 제대로 보장을 받을 수가 없고 실제로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중개업소 내에서는 업무보증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서 법으로 딱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잘못되는 경우 물론 공인중개사가 또는 중개업자가 잘못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직거래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면 실제로 많은 부분에 피해가 돼요. 소송으로도 다녀야 되고 잘못하면 그 사람을 찾으러도 다녀야 되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비용이나 시간이 실질적으로 복비 뭐 2~30만 원 또는 복비 얼마 아끼자고 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잘못하면 더 큰 화를 당하는 경우도 생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직거래는 아는 지인들 진짜 잘 아는 지인의 물건이나 또는 아니면 본인이 잘 아는 부동산에 대해서 해박하거나 이러면 그리고 뭐 쉽게 말하면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모든 어떤 그 공적 장부들 이런 것들을 다 알고 다 피해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이용자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거겠죠. 절대 동감합니다. 그거는 뭐 맞습니다. 부동산 구하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보통 제 경험도 그렇지만은 한 군데 가서 뭐 이런 집 있습니까? 집 나오면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일하시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집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나 물건 보러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 많이 다니는 게 유리할까요? 부동산을? 이거는 세분하게 따지면 전월세하고 매매랑 좀 차이를 좀 두면 전월세는 많이 다니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매매는 가급적 단골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하고 친밀한 관계. 쉽게 말하면 매매를 좀 더 그 폭을 넓히면 투자자. 쉽게 말하면 자기의 어떤 자산을 좀 굴릴 수 있는 어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가급적이면 단골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단골이 제일 좋은 정보를 먼저 보여주고 먼저 브리핑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월세 물건들은 많이 다녀서 그러다 보면 여기 없는 물건들 요즘 같은 경우는 보통 중개업소마다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한 곳만 가도 그 동네의 모든 물건을 파악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기가 꼭 잡고 있는 물건 전속 물건이나 자기 분야 안 나온 물건만 갖고 있는 부동산들도 있어요. 그러면
인터넷망에 올리질 않아요. 그런 것들을 올리지 않는 것들을 감안하기 때문에 전월세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다니시는 게 좋지만 매매 물건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다니면 이 사람이 나한테 할지 말지 확률상 떨어지기 때문에 신경을 덜 쓰는 거지. 좋은 물건을 소개 안 해주는 거지. 그러면 내가 너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솔직히 까는 거죠. 나 저기랑 여기만 내놨어. 아니면 저기랑 여기만 다녀왔는데 좋은 물건이 있으면 소개를 해주라. 그러면 더 좋은 거는 뭐 복비를 조금 더 생각해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훨씬 더 다니는 분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은 상황이나 경우에 따라 좀 나눠질 수 있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신뢰의 문제인데 어차피 중개업자도 사람이고 얻으러 다니시는 분, 파시는 분 다 신뢰이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가급적 믿고 또 그런 어떤 신뢰를 주는 분들한테 더 많은 정보를 주고 더 좋은 이미지를 갖는 거죠. 공감 가는 부분이네요. 그러면 복비. 예, 복비. 깎을 수 있습니까? 복비는 상황에 따라서 뭐 깎아줘요. 그때 깎아주죠. 근데 뭐 오늘도 저희 아는 분이 한번 저걸 했는데 복비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 너무 비싸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9% 수익형 부동산 0.9%인데 다 받으려 하거든요. 대부분은. 근데 처음에 계약서 쓰면 계약서 말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라고 들어가요. 그 물건에 대한 계략적인 어떤 상태나 이런 것들을 들어가는데 거기에 보면 맨 끝에 복비가 나와요. 그럼 거기다 보통 대부분 0.9%라고 씁니다. 네. 수익형 부동산은. 그럼 얼마예요? 최고치를 쓰는 거예요. 얼마예요? 그리고 도장을 찍잖아요. 근데 그거 별로 신경 쓰지 않고 하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또 처음 계약하는데 복비 가지고 또 왔다 갔다 실랭이 하면 보기도 안 좋고. 약관 안 읽어보고 계약하는 건 똑같아요. 그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로 중개사무소에 걸려있는 수수료 요율표를 보면 협의할 수 있다고 나와요. 근데도 받으려고 하니까 싸움이 생기고 또 분쟁이 생기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가장 좋은 건 서로 협의해서 그리고 웬만한 적은 금액들 같은 경우는 뭐 그런데 0.9% 이제 수익형 부동산에서 많이 이제 다툼이 있는 거니까 서로 잘 협의하면 서로 좋은 방향으로 뭐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복비 뭐 한 1, 20만, 30만 이런 거는 깎으면 진짜 중개사분도 힘들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근데 큰 거, 되게 큰 거하고 복비가 뭐 몇 천만 원 되고 몇백 넘어가면 뭐 미리 조금 눈치껏 깎아주면 좋은데 그렇지 잘 않으니까 사는 사람들이나 거래를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미리 좀 협의를 미리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경험상 1,000만 원 이상은 협의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왜 그 중개사 입장으로서 이런 사람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좀 깎아줄만 하다. 깎아주고 싶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일반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없을 것 같은데? 깎아주고 그래도 방식이 에이 니네 뭐 이렇게 그런 거 있거든요. 네. 왜 영업하는 사람한테 같은 말이라도 뭐 이렇게 너무 비싼 거 아니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고 좀 나이 좀 늘어지고 이런 사람들 뭐 이렇게 받아 처먹어 이런 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이렇게 뭘 한다 이렇게 많이 받아 먹어 이렇게 한 개 뭐 있다가 돼지처럼 받아 먹냐라는 표현 이런 거 참 두렵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차이 있겠지만 대략 어떤 식으로 다가오면 아무리 중개사라도 아무리 갑이라도 이 정도는 해주고 싶다 이런 유형. 일단은 가장 좋은 스타일은 고생하셨는데 저희가 좀 사정이 좀 안 좋아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간적으로 다가서는 게 제일 저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럼 얼마를 깎아줘야 돼? 그러니까 저희가 그 생각을 먼저 하는. 그러니까 저희 경우는 그렇게 다가서는데 반대로 막 뭐 이렇게 받아먹어. 반대로 만약에 뭐 이것저것 따지면 솔직히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선 다 받아요. 그냥 찍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나가요. 저희는 그렇게 받고 하지만 이제 인간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 그러세요. 이거만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만 주세요. 그냥 됐어요. 그리고 가서 이제 이사를 들어오시거나 이러시면 이제 휴지사 들고 한번 가죠. 이사. 왜냐면 이사 할 때 저희가 예전에는 이사 꼭 들어가면 잊지 않는 서비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 영업 전략일 수도 있는데, 화분을 하나 뭐
화분을 드리든 뭐 휴지를 드리든 이제 솔직히 복비 전월세 뭐 1억 미만 뭐 그러면 한 30만 원 돼요. 30만 원 받으면 뭐 적지 않은 돈일 수도 있고 많지 않은 돈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입주를 하시고 이러면 그냥 뭐 한 10,000원, 20,000원. 아, 그러면 더 고맙지. 네. 그거 하나에 주변에 같은 동네 사람 있으면 아유, 저 사람은 이렇게 준다 이런 게 또 있죠. 그리고 또 나중에 돈의 가치를 떠나서 마음 씀씀이가 고마우니까 신뢰하게 되고 또 다음 거래할 때 또 찾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중에 거래할 땐 꼭 거기 먹을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고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인간 냄새가 나면 맞습니다. 깎아주신 것도 그렇고 고객 입장에서도 또 그리고 대한민국 정서에는 그런 게 필요해. 애들가 좀 있어요. 비굴 모드. 그러면 뭐 확실합니다. 적당히 비굴해야 그래야 내가 살아. 그럼 뭐 돈 한 푼이라도 아끼잖아요. 그쵸. 나 잘났다고 콧대 넣고 쳐들다가 당하기만 하지. 조금만 낮추면 얼마든지 얻을 게 많잖아요. 그리고 중개하시는 분들도 좀 그거를 감안해서 너무 빡빡하지 않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에요. 요령이죠. 왜냐면 그게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진짜 빡빡하게 나오시는 분들 많으시는데 FM 행복한처럼. 네, 근데 그게 나중에는 제가 보기엔 손해더라고요. 그러겠죠. 다시 가기 싫어. 동네도 그 앞자리도 지나가기 싫죠. 그러면. 그러니까 아무래도 좋게 하면 가는 정이 있으면 또 오는 정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괜찮아요. 저건 어때요? 내가 집을 팔거나 뭐 이제 물건을 처분해야 될 때 복비를 많이 주면 잘 팔릴까요? 사실 큰 차이는 없지 않나요? 아니죠. 왜냐면 저는 제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일단은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요. 더 준다고 그리고 하면? 더 준다고 하면 아무래도 또 팔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물론 동감합니다만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제 생각이 이렇거든요. 이 시장 상황이 내놓으면 그냥 잘 팔려. 이럴 때는 굳이 많이 안 줘도 팔리는 거죠. 그렇죠. 누가 할지 모르고. 네. 이거 굳이 복비 많이 안 줘도 서로 팔려고 하니까. 네. 내가 팔려고 하는 물건이 어떤 건지 시장 상황이 어떤지 알면 뭐 그게 맞게 하면 되는데 만약에 되게 팔기 어려운 시장 상황이다. 내 물건이 또 팔기 어렵다. 이러면 당연히 그런 좀 내고를 하면 그런 조건을 걸면 좀 잘 팔리겠죠.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요? 다른 생각이세요? 제 거를 그 지랄로 내놨거든요, 지금. 팔아만 주면 얼마든 주겠다. 주식이 없어! 그럼 가격이 문제인가 보지. 가격도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요즘처럼 정말. 야, 팔리면 그냥 두고 달래들면 마음대로 팔아라. 아니, 요즘처럼 거래 경기가 어려울 때는 내가 복비 아무리 많이 주려고 해도, 준다고 해도, 뭐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데. 너무 거래가 없으니까. 맞아요. 노력해도 안 되는 거죠. 중개사분들도. 지금 예전에 이제 뭐 용산을 예를 들면 용산 같은 경우 지금 거의 폭탄 돌리기로 해서 높게 사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예전에 폭탄이었죠. 진짜로. 근데 지금 당장 이제 저걸 하려고 하면 반에 팔려고 해도 못 파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 솔직히. 상투 잡은 사람. 네. 그런 분들은 솔직히 진짜 인맥이 있어서 친분이 있어서 오셔요. 오셔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시장 가격이 안 되는 거예요. 시장 상황은 그렇지가 못하니까. 거래되는 가격이 이게 아니라 그보다도 낮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제 재산도 아닌데 얼마 해주세요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그분이 어차피 느끼셔서 그거에 맞춰서 오면 어느 정도 되면 이제 할 수는 있지만 이 얘기 들으니까 저런 생각이 난다. 이런 경우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 손님이 살 때는 5억 줬어요. 뭐가 됐든 간에 5억을 주고 샀는데 이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3억까지 내려왔어. 예를 들면. 그런데 이 손님은 자기가 5억에 샀으니까 부동산 와서 나 이거 5억에 좀 팔아줘. 그럼 부동산이 그 가격은 어렵고요. 그럼 얼마면 돼? 이러니까 요즘은 거래하시려면 3억은 내가 이걸 얼마에 샀는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많습니다. 요즘 많습니다. 요즘 말이네. 요즘 특히나 요즘 재개발이나 재건축 시장에서는 특히 많습니다. 왜냐면 요즘 또 뉴타운이 뭐 대내 만에 뭐 말이 많고 하기가 또 뭐 어제 박원순 시장님이 또 그 얘기 했잖아요. 원점부터 다시 원점으로 재검토하겠다. 네. 난리 날 것 같아요. 지금 뭐 많습니다. 근데 뭐 이럴 때 또 기회가 또 될 수 있는 분들이 좀 있으시죠.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저는 이런 건 뭐 순전히 투자의 몫은 판단의 몫은 맞습니다. 근데 투자자에게 있다. 근데 그거를 도와주는 역할을 중개사들이 좀 잘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너무 이제 눈앞에 이익만 따져서 솔직히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1, 2년 하면 부동산 접어야 돼요. 없어져. 다. 알아서 없어지지. 없어져요. 왜? 소송 당하거든 나중에. 없어지고 시끄럽고 말 나오니까 1, 2년 하면 없어요.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 그런 데들이 많아요. 소탐대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골을 만들고 좋은 분들을 만나고 좋은 중개업자를 만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그런 거죠. 당장 올해 뭐 1억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해요? 올래요? 올해는 KT잖아요. 네. 올해 뭐 3, 4천을 벌더라도 장기적으로 내가 꾸준히 내 수익을 이렇게 상향곡선을 그려갈 수 있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직업을 바라가야 되잖아요. 중개. 그러네요. 그러면 이것도 궁금한데 중개 사고 나면 정말 보호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일단은 중개사고라고 하는 것도 이제 누구의 과실이냐에 따라서 틀린 거죠. 왜냐하면 중개사의 과실이 있으면 중개사한테 모든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중개사의 과실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관계라면 그거는 중개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보통 공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제가 있죠. 공제. 보통 공제가 있잖아요. 협회. 네.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이제 발행하는 그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개사고가 났다. 그게 공인중개사의 과실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공인중개사협회에서 그 돈을 바로 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거를 먼저 주고. 아, 그래요? 네, 주고 나서, 그게 보증보험 같은 역할이니까, 그거를 먼저 주고, 그 공제에서 그 중개업자한테 부상권을 청구하는 거죠. 추우시죠, 박사님? 괜찮아요. 안 추우세요? 저희가 정말 잡수다 우리 정말 어렵게 녹음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히터도 안 들어오는데. 네, 우리 사무실이 이게 중앙난방인데 6시 땡하면 꺼요. 우리가 지금 현재 밤 10시 아닙니까? 10시 20분이에요. 아까 6시에 전화했는데 퇴근하고 안 계셔. 입김 호호 불어가면서 오늘이 또 유례없는 한파잖아요. 그러죠. 서울 낮 기온이 마이너스 10도래요. 브라질 13도. 13도. 내일 16도. 전시 지금 몇 도야?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잡수다 어렵게 녹음하고 있습니다. 창문도 열었다가. 알아주세요. 이런 건 어때요? 일어날 수 있는 흔히 일반인들이 거래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부동사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고는 가장 많은 것이 첫째로 꼽는 건 대리인입니다. 실질적으로 대리인 사고. 네, 대리인 사고가 제일 많은데 권한이 없는 사람이 대리를 받았다고 해서 그 거래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내 친구 거 아니면 내 부모님 거 또는 뭐 내 가족 거를 하는데 내가 대리권을 수여받아서 했다라고 했는데 정당한 대리가 아닌 거죠. 인간 받고 다 하면요. 그러니까는 위임장 받고. 그런 것들도 이제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거는 그런 경우에 이제 대처하는 것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직거래가 나왔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중개업자들이 다 그거를 봐주는 거잖아요. 그거를 소홀하게 되면 사고가 나서 그거를 물어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 뭐 강남에서도 전월세 사고 나고 뭐 이런 것들도 다 대리인이거나 아니면 위조를 했거나 뭐 이런 식인데 뭐 위조한 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 위조한 거야 어쩔 수는 없지만 그거를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서 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저거한 게 이제 대리인이고 대리인의 경우에서도 체크를 할 거를 가급적이면 꼼꼼히 그리고 가급적이면 본인의 계좌로 송금을 하거나 대리인이 왔더라도 위임장이 있더라도 송금은 본인 계좌로 본인 계좌로 하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그분하고 통화를 하고 그리고 통화를 하고 가장 좋은 건 통화를 하고 녹음을 하고 그리고 계좌로 보내고 보통 그런 핸들링은 이제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직접 하시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소홀히 하셔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어렵겠지만 없겠지만 그리고 가끔 저런 뉴스 봤어요. 그 주인분은 그 해당 부동산에다 특정 부동산에 임대를 전체 권한을 줬는데 요걸 이제 문서를 살짝 위조해가지고 팔 수 있는 거는 월세로 돌려가지고 보증금 싹 월세를 뭐 전세로 싹 돌려서 보증금을 들고 나간다든가 아니면 아예 전월세에 대한 위임만 줬는데 매매로 바꾼다든가. 매매로 바꾼다든가. 왜냐면 거기서
첨부 서류는 똑같거든요. 매매든 전세든 월세든 첨부 서류는 그렇죠. 위임장이 인감 단지 이제 위임 내용만 매매로 바꾼 것 뿐이죠. 그렇게 되면 문제는 커지는 거죠. 그치, 직접 본인 그 소유자 명의 계좌로 넣어주고, 네. 가급적이면 직접 통화도 한번 하거나.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이용자뿐만이 아니라 중개를 하시는 본업이 현업에 계신 분들도 되게 주의하셔야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저런 것도 있잖아요. 뭐 제가 잘 알긴 하지만, 임대차 계약할 때, 그러니까 전세나 월세 들어갈 때, 대출 많은 집. 네. 네, 당연히 좀 조심해야 되고. 그렇죠. 또 계약하면 전입신고,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 받는 거, 이런 것도 기본이니까 맞습니다. 챙기셔야 되고. 참고 많이 하셔야 되고. 네, 임대차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하고 그렇게 되면 좋고, 일단은 또 그 전에 이제 확인할 거는 융자가 많은 집은 가급적 피하는. 그러니까 간단한 요령은 없는 집은 좋겠지만 요즘은 없는 집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집을 가면 아무 문제 없지만 있더라도 그 비율을 따져서 현재 그 매매가하고 융자 비율, 시세하고 대출 비용 그리고 본인의 전세 보증금을 합쳤을 때 시가를 상회하거나 이러면 절대 그 금액이 들어가면 가급적이면 60%나 70%를 넘지 않는 범위네요. 다 합쳐서. 대출 금액 플러스 보증금을 합쳤을 때 70%를 넘지 않는 방향. 70%도 조금 적어고 한 60%. 요즘 같은 불경기는 경매가 낙찰가가 그래야 나중에 수도 있으니까. 잘못돼도 손해를 안 볼 수 있다. 이거. 사실 이거 계산하는 거는 뭐 굉장히 사실 복잡한 문제예요. 뭐 민간인들이 하긴 좀 어렵지만 어쨌든 알긴 압니다. 뭐 확실한 거는 대출 받을 들어가는 집에 대출이 많은 경우는 좀 구체적인 좀 더 피하거나 뭐 피할 수 없다면 확인을 정확하게 하고 가시는 게 전문가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청취자분들이 메일을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능력이 되니까 할 수 있는데 건당 수수료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저희 잘 알아요. 그러니까. 수수료가 있어. 수수료도 받아? 돈 벌어야 돼. 마이너스야. 건당 우리 잡수다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1,000원? 30원? 괜찮네. 30원 괜찮다. 이거 그래도 이거 타이핑해서 하려는 건 좀 있으니까 100원 받죠. 100원. 부가세 포함해서 110원. 네. 100원을 타행 이체를 하면 수수료 800원? 우리 수수료 100원. 야, 이거 좋다. 배보다 배꼽이 존나 커! 엄청 크죠? 그래도 굳이 하시겠다면 100원 받고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진짜로. 네. 굳이 뭐 인심이 후하신 분들은 200원 주셔가지고 1,000원 딱 채우시면 수수료 800원, 이체 수수료 800원, 우리 수수료 200원. 조금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에 살면서 사실 이 재테크에 관심 안 가지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특히 뭐 부동산, 주식, 뭐 많으실 텐데, 이 부동산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한테 제가 정말 조언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본인이 굉장히 잘 알면 좋지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기가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싶다, 잘하고 싶다, 이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좋은 어드바이저, 그러니까 좋은 조언가를 많이 알아두시면 참 좋다. 그게 자기 주변의 부동산 업자가 됐든 무슨 컨설팅 회사의 누가 됐든 매니저가 됐든 다양한 방면의 사람이 많으면 더 좋고 어쨌든 전문가의 조력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 좋다. 정답인 것 같아요. 혼자 다 하려고 하면 어렵다. 그래서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돈 몇 푼 아끼려다가 배가 망신하는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부동산은 구찌가 작은 것도 아니고 크니까. 그리고 또 내 주거. 인간의 기본 권리가 의식주인데. 저희가 뭐 기회가 되면 여의도에 있는 우리 펀드 매니저나 뭐 펀드 운영사 이런 데 계신 분 펀드요? 주식. 옛날에 불던 본드 말고요. 펀드. 저 주식 투자 운영하는 분들이나 하시는 분들 한번 모셔볼 생각이 있는데 그때 오면 또 이런 얘기 해보겠지만 저 생각은 그렇거든요. 극명하게 주식을 해야 될 사람, 부동산을 해야 될 사람 성향이 다르다. 물론 자기 포트폴리오 안에 요거 적당하게 나눠가는 것도 좋지만 제가 봤을 때는 성격이 되게 급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자본이 여유가 많이 없는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부동산은 조금 멀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도 동의합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아주 저자본으로도 부동산 투자할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제가 그렇게 해봤고 제가 잘 알지만 그렇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자본이 딸리면 항상 불안해요. 부동산을 투자해 놓고도 경기에 민감하게 자기가 항상 신경을 쓰게 되고 여유가 있으면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넉넉하게 할 수 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인생은 테트리스입니다. 주식은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함부로 말씀 안 드리겠고 일단 다음에 펀드 매니저나 뭐 모시면 또 얘기 들어보도록 하죠. 저도 뭐 마지막으로 이제 뭐 얘기 드리면 지금 실질적으로는 예전처럼 부동산이 시세 차익을 크게 올리는 시장이 좀 타이밍이 좀 갔죠. 트렌드 간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어떤 수익률 면에서는 조금 그 욕심을 좀 버려야 될 것 같고 시세 차익을 꼭 노린다라고 하면 진짜 급매물 위주의 어떤 그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요즘 이제 트렌드로 떠오르는 거는 좀 투자자들이라면 연금식 부동산이라는 용어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월세를 받아서 처분하고 그 가치만큼 월세를 받는 거죠. 받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적은 돈으로 오피스텔을 몇 채 사서 거기서 월세를 달달이 받는. 매매업자 내고. 예전에는 뭐 1억 투자해서 2억을 벌던 얼마를 벌던 이렇게 시세 차익을 크게 누렸지만 이제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들이 많아지고 또 요즘은 여러 가지가 대세가 수익률 게임이에요.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에 많이 몰리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금형 부동산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그냥 매달 고정적으로 적지만 연금 받듯이 계속 조금씩 이자 받듯이 나오는 그런 어떤 부동산에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욕심을 조금 버리고 부동산들도 수익률을 조금 줄이고 그리고 좀 더 장기적이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는 그 길게 보고 투자하는 그런 어떤 그 자세를 갖고 하신다면 좋은 물건은 찾아보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직까지. 돈을 벌 수 있는 열심히 발품 파는 발품 파시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하시게 되면 원하시는 대로 크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또 운이 되면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한번 좋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척척 박사님, 뭐 오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어요? 오랜만에. 네, 뭐 오늘 왕십리 똥파리님이 오셔가지고 정말 양질의 얘기를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뭐 주옥 같은 얘기가 많네요. 네, 많은 분들한테 갈수록 너무 퀄리티가 높아져. 품격도 있어지고 이거 우리 안 되는데. 점점 품격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 재미없어요. 안 되는데 이러면. 네,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난 또 뭐야. 씨. 하여간 뭐 오랜만에 돌아온 척척 박사와 또 호흡을 안회장과 같이 마쳤습니다만 듣는 분들 도움이 많이 됐을 거라고 믿고 또 그 똥파리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진행하시고 기획하시느라 안회장님 너무 고생하셨고 지금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희 춥습니다 지금. 진짜 춥다. 옷을 입고 지금 있습니다. 이런 방송이 앞으로도 저희는 항상 노력해요. 매해 거듭날수록 좀 더 양질의 컨텐츠를 좀 제공하고 품격은 갈수록 떨어뜨리고 싶지만 품격이 높아지고 있어서 좀 어이가 없고 어처구니가 없는 현실이긴 하지만 더 노력할 테니까 다음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저희는 어디든지 갑니다. 본인의 직업 얘기를 당차게 해주실 분이 계시면 지방은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수도권이면 어딘지 저희가 달려갑니다. 계신 곳에서 방송할 용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방송 신청을 좀 해주시고요. 오늘 날씨도 춥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 똥파리 넣어주셔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많이 감사드리고요. 똥파리님 방송 어떠셨는지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만. 네, 오늘 뭐 방송 해보시니까 어때요? 네, 방송 나서 처음 하셨잖아요. 네, 처음이고요. 지금 원래는 좀 많이 초반에 많이 긴장을 너무 많이 했는데 제가 좀 주변에서는 안 하신 것 같은데. 네, 주변에서는 좀 고지식하고 또 일 얘기만 너무 많이 하고 또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아무래도 두 분 때문에 좀 편안한 방송이 된 것 같고요. 잡수 어떤 방송입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분위기가
이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뭐 춥고 좋죠. 쌩입니다, 쌩.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또 참여하실 분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주셨으면 좋은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잡스다 부동산 중개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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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